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잭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번 이 타이밍에 이제 머니랩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또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장이 뭔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른 데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럴 때는 사실 종목 선택이 진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시장 뷰에 대해서도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던데 머니랩을 참고하시면 그래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도 가끔 봐요. 슈어? 예, 저도 그래요? 가끔 봐요. 물론 네. 최종 선택이나 판단은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뭔가 뉴스도 한 곳에서 취합해서 볼 수 있고 분명 도움은 예. 되는데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예, 어느 놈이 네. 튈런지, 네. 어느 섹터가 그 와중에 어느 종목이 튈런지. 네. 음. 어제는 또 보니까 그 예. 두나무가 네이버 그 자회사로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그냥 뭐 스치기만 하면 뭐 중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예, 막 올라가더라고요. 스치기만 하면 중상이에요. 뭐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움직인다 싶으면 다 우르르 가는 그런 네. 장이 됐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수급이 쏠리니까 다른 쪽에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까 우리 이제 모닝벨 끝나고 이제 머니쇼 하기 전에 중간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옆에 요렇게 네. 위에 머니쇼 관련해서 이제 예고 성격이죠. 미국 경기 우려, 뉴욕 증시의 제동 퀘스천 마크인데 네네. 무슨 경기 우려예요. 지표가 저렇게 좋은데. 그러니 뭔가 이 한 줄 내지는 간단하게 뭘 이렇게 설명하려고 자꾸 시장을 드니까 네. 너무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하기 힘든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제가 봐서는 지금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시장에 들어올 만한 돈이. 네. 보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도 거의 현금 비중이 역대급 최저고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뭐 이제 바닥이다. 현금 보유액이 그런 게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의 뭐 그래프와 함께 나올 정도면은 얼추 들어올 선수는 다 돌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못 가는 건데 경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말이죠. 아, 그렇죠. 예. 네. 돈 맞아요. 들어올 만큼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간다. 아니, GDP 좋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 떨어져요. 뭐 내구재 수준은 무슨 마이너스 성장일 줄 알았는데 플러스도 많이 나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작 갖다 붙이는 게 금리나 기대감이 좀 약화돼서 그런가 정도지. 네. 결국 살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먹은 만큼 먹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털고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하는 거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시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와중에 벌어야 되니, 네. 그 와중에 갈 종목 찾아야 되니, 예. 그러다 보니 정민앵커는 자꾸 머니를 보라 하시지 이런 거죠. 아니 그 와중에 갈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장이 좋을 때 나만 소외되는 그 느낌이 참 별로거든요. 또 저희가 방송에서 다 이제 종목 커버를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땐 이런 쪽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마음은 같이 터질 때 서로 더 편합니다 오히려. 너도 같이 터질 터졌지, 때요? 너도 터졌지, 나도 그렇지 이러면서 서로 시퍼런 계좌 위안하는 서로 거예요? 펴놓고 그때가 마음 편하지. 예. 뭐 저 친구는 뭐 지금 한 40~50% 났다는데 나는 지금 뭐 20%밖에 안 났든지 마이너스면은 네. 뭐 그런 상황이 더 근데 힘들죠. 손해 볼 때는 다들 조용하시고 수익 날 때만 다들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가요? 이게 더 배 아픈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좀 모셔보겠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영원님. 예, 저희 머니쇼 처음이신가요? 아, 오후에는 나왔었는데 오전에는 처음 오전은 본것 처음이시죠. 같습니다. 예. 예. 진짜 좀 하우머니 때 나오셨어요. 하어머니 때. 네.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색다르네요. 색다른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황당하시죠. 이 패널 모셔놓고 이 앵커 둘이가 막 아, 이렇게까지 수다를 떨고 있으니. 좀 약간 다른 방송이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진짜 전문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네.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진짜 지금 그러면 우리 임영구님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어제 미국은 이렇게 좋을 수가 싶을 정도로 지표가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장이 이렇게 못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황은 심플하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 내려갔다라고 심플하게. 보고 있고 근데 그럼 왜 팔았냐?
왜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았냐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것 네.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매수세가 줄고 있다, 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돈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없다가도 있고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어. 이게 이제 장이 좋으면은 없는 돈도 이제 끌어다 갖다 맞아요, 써가지고 맞아요. 투자를 하고 네. 장이 안 좋으면은 돈이 남지만은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지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9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10월, 12월 연내 2번 더 인하를 하고 거기에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조금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GDP 숫자 네. 이제 확정치죠. GDP 그렇죠.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세 차례에 걸쳐서 예, 발표를 합니다. 예. 속보, 수정,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왜 이렇게 세 차례가 걸쳐서 발표가 되냐를 보면은 사실 미국 지표, 미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이거를 한 분기에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매월 세 번, 그러니까 이제 분기에 걸쳐서 세 차례 발표를 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갖고 추정을 줄이죠. 그러니까 100%를 다 실제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70%를 실제 데이터, 30%는 추정. 그 다음에 발표될 때는 80%를 실제, 20%를 추정 이렇게 이제 줄여나가는 건데 네, 네. 이번에 이제 확정치 같은 경우가 실제 데이터를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속보치, 그러니까 처음 발표될 때는 2분기 GDP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3.8% 증가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왜곡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분기 같은 경우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냐라고 보면은 사실 수입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관세 맞기 전에 네. 수입 땡겨서 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관세를 네. 부과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하기 전에 열심히 수입 땡기자, 수입 네. 땡겨서 재고 쌓아놓자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 수입이 증가하면은 이제 GDP 숫자에는 마이너스 기여를 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반작용으로 2분기에 플러스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입이 수가 주니까는.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2분기에 성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좋고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3.8%로 3.3에서 3.8%로 상향 조정됐는데 왜 이렇게 상향 조정됐냐? 어떤 부분 때문에 상향 조정됐냐를 보면은 민간 소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이제 속보치, 그러니까 수정치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거 굉장히 견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논리 중에 한 개가 물가 우려 분명히 있어.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긴 하지만은 관세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봐봐. 그리고 고용시장도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연준은 이거에 대응해서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파월 연준위원장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했고 이게 이제 위험 관리 인하라고 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좋고 민간 소비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연준이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게 맞아? 이렇게 안 좋으면 굳이 연준이 인하할 필요가 없잖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가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 나오는 지표가 잘 나올수록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미국 증시라던가 금리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이틀 전이었죠. 이제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저도 왜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예.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게 M7에 대한 고평가 논란,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미국 기업들, 증시 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 뒷받침되고 있고 연준 인하를 할 거니까는 비싼 거 외에는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 부담을 느끼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확실히 파월 의장의 고평가 논란이 나온 상황에서 이 기회를 차익 실현으로 쓰자. 그러고 나서 뚜껑 지표들을 보니까는 생각보다 지표들이 되게 잘 나오네. 그럼 연준이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9월 FOMC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인하했습니다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9월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마이란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빠른 금리 인하, 비컷을 해야 된다. 중립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물가 우려가 많다. 관세가 물가에 분명히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둔화됐지만은 망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둔화된 거랑 망가진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둔화되는 건 이제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아직 이제 망가진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굳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 그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조금 미국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연권님 조금 이렇게 한번 클리어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좀 전에 이제 표에 보니까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나왔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러고 나서 갑자기 3.8로 2분기에는 플러스가 나왔는데 요거하고 그러면은 9월 FOMC나 369, 12월에 보여주는 그 경제 전망에 2025년 리얼 GDP 전망치가 1.6%란 말이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6%고 아까 3.8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그냥 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둘 다 실질이고요. 둘 다 실질이다. 둘 다 실질입니다. 둘 다 실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 부분을 제외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거죠. 제외한. 네, 그죠. 예를 들면은 GDP에서 이 컵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로 올라갔어요. 예. 제가 하나를 소비합니다. 예.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비한 컵은 똑같으니까 네. 하나씩 똑같이 소비하는 거다 보니까는 1분기에도 하나, 2분기에도 하나면은 증가율은 빵 푸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1분기에 하나를 소비했는데 예. 가격에 상관없이 2분기에 두 개를 소비했다라면은 이건 증가율을. GDP에는 두 배가 100%가 예. 증가하는 예. 걸로 나오는 거고 말씀하신 요 3.8% 그리고 연준의 전망치에 나오는 1.6%는 똑같이 물가 부분이 제외된 과연 경제가 얼마큼 소비가 수량으로 봤을 때 얼마큼 수량이 증가했냐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요 3.8%라는 거는 전기 대비요. 그러니까 1분기 대비 2분기에 얼마큼 증가했냐라고 보는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1분기 대비 2분기에 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1% 증가를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몇 프로가라고 봤을 때 이게 그래- 3.8%입니다. 그래서 연율 연율 기준이다. 연율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율화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연율화를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전기 대비 네. 이런 하는 건데 이 전기 대비에서 이제 똑같은 속도로 1년 내내 증가했을 때 과연 성장률이 몇일까라고 보면은 그게 3.8%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준이 발표한 1.6%라는 것들은 사실은 연말 값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2025년에 1.6%로 전망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2025년에 미국 경제가 연간 동안에 걸쳐서 1.6% 증가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거기 밑에 이제 주석이라고 하죠. 네.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은 분기 말, 그러니까 4분기 대비 4분기여서 정년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년 대비. 네, 그러니까 2025년에 1.6% 전망한다라는 거는 2024년 4분기 대비 2025년 4분기는 1.6%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질과 명목으로 봤을 때 둘 다 실질이다. 근데 저희가 실제 분기마다 뜨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연율이라는 거는 이런 속도로 1년 동안 증가했을 때 어떻게 성장률이 나올까라고 보는 거고요. 연준의 전망치에 나와 있는 1.6이라는 숫자는 2024년 말 대비 2025년 4분기에 과연 몇 프로 성장을 할까? 전년 대비로 전년 보시는 게 동기 맞습니다.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참. 여러 지표가 나오니까 참 헷갈리죠. 예. 네, 이게 많은 분들도 헷갈려 하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주니어 때, 한 2년 차, 3년 차 할 때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게 뭘까? 전년 대비야? 예를 들면 4분기 아. 대비 4분기냐? 예. 연간 대비냐? 저도 예. 야, 연간이지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 밑에 주석을 봐라. 네. 조그맣게 써 있다. 전년 동기 전년 대비. 동기 대비 4분기 대비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다. 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는 뭐 학창 시절에 심지어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조차도 헷갈려가지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 실업률이 4%에서 4.2%로 0.2% 올랐습니다 했을 때 0.2% 포인트가 올라간 그죠. 거죠. 정확히는 0.2% 그렇게 포인트죠.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배한테 가고 퍼센트는 뭐고 퍼센트 포인트는 뭡니까 해서 설명을 듣는데
그 간단한 걸 또 이렇게 헷갈리니까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오늘 뭐가 오를까요?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네이버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임 네, 의원님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 쪽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나온 경기 지표 자체는 침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내놓는 이제 해석들은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지고 아니면 횟수가 줄어들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도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게 그 지금 나온 GDP는 후행성 데이터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오히려 관세에 대한 압력 때문에 조금 오히려 경기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GDP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 다 후행적인 데이터예요. 그렇죠. 러니까 연준 같은 네. 경우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봐야냐라 보면은 지나간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인하를 할지 결정을 네. 해야 되는 예.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요 미래 예측을 네.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도 이거 100%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가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연준 의장이다 보니 연준 의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고 그리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 좀 말들이 바뀌긴 해요. 그렇죠. 그 말들이 바뀌는 게 사실은 전제가 바뀌기 때문에 예. 요 결론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파월 연준 의장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망이 어렵다. 전망하기 예측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되게 고급지게 표현을 하세요. 험블해야 된다. 이 험블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연준의 전망 능력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모르겠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말은 되게 고급지게 네. 험블해야 된다라고 네. 하지만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라 보면은 전망을 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후행적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GDP가 굉장히 경고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인하 기대를 좀 축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연준 내부에도 이제 19분이 계시다 보니까는 생각들이 다 다양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세요. 대표적으로 네. 뭐 7월 FMC에서 인하를 주장하셨던 네. 그리고 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월러 기사 같은 경우는 좀 전망을 해서 연준이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7월 FMC에서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인하를 주장을 했어요. 예. 25bp 인하 주장을 했고 물론 연준의 결정은 동결이었습니다만은 인하 주장을 했던 논리가 지금 경제 지표 좋아, 지금 고용 시장 좋아. 근데 앞으로 고용 시장은 둔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좋지만은 여태까지 올해 내내 있었던 트럼프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고용 시장은 둔화가 될 거니까는 우리가 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 경기가 망가지고 나서 대응을 하면은 늦다. 예를 들면은 미리 인하를 하면은 50bp 인하를 할 거, 50bp 인하해서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둔화를 보고 나서 둔화가 시작되는 걸 보고 나서 인하를 한번 하고 나면은 50bp가 아니라 100bp, 150bp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때 예.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게 트랜지토리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톤이 바뀐 게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재지명했을 때부터 이 말이 딱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거로 봤었는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상할 거야, 긴축을 할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그때는 늦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뭐 25bp 인하 시작을 했고 50bp, 75bp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큰 폭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대응이 늦다 보니까는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갔고 연준도 그거에 따라서 더 큰 폭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멀러 이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경기가 망가지는 걸 보고 나서 대응한다고 하면은 늦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어제 GDP가 성장률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용 시장을 보면은 월러 이사의 발언이 더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을 어느 분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유력한 분들이 월러라든가 그다음에 블라드 전 세이트 루이스 연 총재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나간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니 이거를 보고 나서 통화 정책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나간 데이터보다는 앞으로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대응하는 분을 지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화면에서 4등분 해서 이제 우리 임영구님 제일 오른쪽이고 나머지 마이런, 월러, 보우만 이사까지 연준 내 가장 유력 인사. 금리 인하에 네. 네. 그리고 친트럼프 저 그림에서 지금 소장님. 지금은 전에 예, 그런데 야 나도 저 네 사람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할까 14년짜리 연준 이사 야, 그러면 아니 근데 월러가 이번에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월가에서 우스갯소리겠지만 저 50bp 이나의 마이런만 혼자 그거에서 반대 폈더니 왜 월러가 없지 했더니만 월러가 거의 탈락이랍니다. 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그러니까 뭐 잘 볼 필요 그닥 없다. 뭐 내가 열심히 할 거 있는 싶어 그런 말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리고 요거 말이죠. 지금 순서는 조금 그거 해서 제일 의문점이 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주변 분들한테 아니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데도 장이 안 빠지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국내장. 네. 조금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이 됐습니다만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환율. 환율과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러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슈는 좀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움직일 때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 내부의 펀더멘탈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것도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내부 펀더멘탈이고 증시도 펀더멘탈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약한 모습들 어제자 이제 야간에 1,410원을 돌파를 했었었는데 예. 이게 올해 5월 달 이후 처음입니다. 굉장히 조금 환율이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미국의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인하 기대가 꺾이는 거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과연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좀 걱정거리인 거죠. 대통령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은 통화 수합 없이 하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이 3,500억 달러를 어떤 시기로 그리고 어떤 스케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환율 시장이 조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자금이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고 네. 거기에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들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2,400을 깨고 내려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최고치를 찍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그대로 작년까지는 열심히 갖다 팔았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포지션이 텅텅 비어 있는 거죠. 한국 포지션을 텅텅 비우다 보니까는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시작하는데 마침 한국의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정부는 어쨌든 간에 증시를 부양하고 싶어 해. 대통령께서 목표를 말씀하셨죠. 타겟 프라이스를 네. 5,000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증시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들은 한국 펀더멘탈 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는 증시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익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국 코스피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이션이 왜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그 전에 여러 가지 한국 증시의 상승을 억눌렀던 부분들,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증시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번 정부에서 바꾸겠다. 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바꾸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대미 투자 부분은 좀 확실히 리스크, 환율 부분의 리스크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도 이제 기사가 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대미 투자 3,500억 네.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는 선불이다. 네. 업프런트 비용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 3,500억 달러를 어떤 스케줄로 투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극단적으로 3,500억 달러를 1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환율 시장에 부담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이 가운데 또 지금 트럼프가 계속 속보성으로 나오는 소식 보면 이제 품목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 지금 품목 관세가 시작했습니다. 막 부과되네요. 지금 이제 당장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자국의 대형 트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의약품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의약품 100% 관세.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보니까 욕실 수납장 아니면 뭐 세면대 예. 뭐 아니면 또 주방 가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50% 관세. 50%네. 예, 근데 이거를 이 품목 관세를 나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두들겨 맞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모두가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드려 맞으면은 뭐 피해를 보는 쪽은 딱 하나죠.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죠. 왜냐면은 사실 뭐 이제 경쟁,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수출 경쟁이라는 네. 건 그렇잖아요. 얘가 똑같은 1달러에 팔았는데 네. 누구는 관세 50%를 맞고 누구는 네. 관세 25%를 맞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1달러에 팔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고 있는 단가가 1.5불, 누구는 1.25불.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유통 마진이 붙으면서 가격 예,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예. 없는 건데 똑같은 관세를 맞는다라고 보면은 사실 수출하는 나라들, 수출하는 기업들 간에는 무차별합니다. 무차별하고 결국 그것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수입해오고 유통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거인 거죠. 내가 20%인데 제가 10%면 어떡하지? 그러죠. 그거는 이거를 예.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의 임기는 1년도 아직 안 됐다. 아직도 3년 넘게 남았고 이걸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고, 근데 관세 부분은 분명히 부과는 할 수 있는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10월부터 부과를 할 거냐? 라고 보면은 저희는 그 가능성은 낮은 건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4월 2일 뭐 그 상호관세 날 이때를 보시면은 4월 2일에 관세를 발표를 하고 4월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지만은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90일 유예 기간을 주고 그랬죠. 그 말인즉슨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뭐랄까 협상의 능력인 거죠. 협상하는 네. 방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때립니다. 네. 때리고 그러고 나서 야 우리 협상해보자. 대신에 이 협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요. 짧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상할 때 시간을 길게 주는 것보다 짧게 주는 것들이 미국에서 협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트러스트 소셜 요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정보들을 좀 혼란스럽게 협상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협상력을 더 끌어올릴 전략이라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뭐 품목 관세들에 대해서 당장 관세를 부과할 리스크는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결국엔 미국의 공장을 투자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 뽑아서 인력을 창출하겠다라는 요 큰 프레임을 봤을 때는 할 수는 있다. 다만 지금 당장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피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간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병의 강도, 정도에 따라서 어떤 병들은 그냥 감기처럼 그냥 며칠 앓다가 끝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병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로 인해서 약가가 올라가고 약품 단가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년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배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몰고 가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뒤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3,434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848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4,800원. SK하이닉스 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33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1% 하락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7만 9천원, 현대차 0.9%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HD현대중공업 모두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KB금융 호가 11만 3,2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0.5% 상승 예상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5만 3천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1% 안팎의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펩토론 지금 예상 체결가 27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이미 8% 넘게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호가는 32만 4천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6% 하락 예상되고요. ABL 바이오, HLB 1% 안팎으로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 보합권 예상됩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예상가 14만 5천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종목 장세도 예상이 되네요. 예. 네. 어제도 뭐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로 지수 많이 참 그거 방어를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글쎄요, 동시효과에서 좀 과장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팔자가 초반에 많이 나오면은 뭐 저런 정도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임영권님, 네.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통화 사업을 해줘야 이게 더 네. 그다음 얘기가 된다 하는 거고, 미국은 전혀 반응도 안 하는데 네. 뭐 별로 이렇게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국내 언론들 이렇게 짬짬이 국내 언론도 보도했네요. 아르헨티나 통화 수합해서 검색해 보시면 제법 기사들이 나옵니다. 2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해주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오히려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지금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국내 기사들 중에도 결국 헤드라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맹 지지는 확고하게 하겠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안 풀리면 우리 3,500달러 못 주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네. 주게 되면은 이제 줄 수는 있지만은 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뭐 IMF도 우리한테 당장의 일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좀 IMF도 조심해라 하는 경고성 뭐 그게 멘트가 나온 것 같던데, IMF에서도 네. 재정과 관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3,500억 달러를 통화 수합 없이 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통화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원화인 거죠. 원화인 거고. 그러니까 원화를 미국에 가서 투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예. 이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3,500억 달러 이 투자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다 투자한다라고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대부분, 그러니까 80% 정도 수준을 다 그냥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97년에 IMF 위기를 경험을 했죠.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30년을 쌓아놨던 거를 한 번에 다 고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게 이 통화 수합이 체결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 환율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환율 시장이 급등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금 이제 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통화 수합이 체결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
것들이 재정 문제인 거죠. 재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재정 문제는 조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최근에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프랑스 강등 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뭐 굉장히 경고할 거라 생각했던 미국도 작년에 등급이 강등 당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의 이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올해 기준으로 49%고요. 네. 예. 그러니까는 GDP 대비 부채가 절반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51, 10년 뒤엔 71로 올라가고 2065년, 그러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가 지나면은 156%가 됩니다. 예. 기재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예. 따르면은 그 말인즉슨 2065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GDP의 3배 정도의 빚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좀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한국의 재정 상황, 재정 건전성을 보면은 뭐 미국은 100% 넘어가고 프랑스도 사실 110%, 일본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220, 250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준의 이제 향후 전망하고 동일하게 건전한 건 지금인 거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건전한 건데, 그럼 내년에도 건전하냐? 10년 뒤도 건전하냐? 30년 뒤도 건전하냐고 봤을 때 그것들에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의 그 재정 건전성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흘 연속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지표 자체는 견조했던 것 같아요. 이제 GDP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 세 번째인데 일단 시장 그 수정치 대비로는 3.8%, 그러니까 3.8%, 수정치가 3.3%였는데 연휴 기준 3.8%로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고, 역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장 일단은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도 좀 쉬어갑니다. 코스피가 0.8% 떨어집니다. 3,441, 코스닥도 0.5% 내림세죠. 847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떨어집니다. 85,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하락합니다. 34만 6천 원까지 떨어지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 하락합니다. 35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내림세로 99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합니다. 현대차도 1%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4% 올라가죠. 105만 3천 원. HD현대 중공업 50만 2천 원으로 0.5% 하락이고요. KB금융 11만 3,900원, 0.3% 내림세. 셀트리온은 0.9% 올라갑니다. 1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3%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나흘 연속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45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 약세고요. 펩트론 지금 1% 떨어집니다. 27만 7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물량들 좀 나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도 하락 중이고요. 삼천당제약 22만 2,500원, HLB가 38,750원, 에이벨바이오도 92,600원으로 일제히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1%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봤을 때는 특별하게 지금 어떤 섹터가 뭔가 좀 보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부 여행주가 조금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세종 같은 게 4.7% 올라가고 있고, 참 좋은 여행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여행주는 좀 내림세고, 그리고 증권주들이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일부 오늘 좀 되돌림 반등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구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그 밖에는 글쎄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87개, 하락하는 종목이 634개고,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1,100개를 넘어서고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한 299개 정도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로 지금 추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노브랜드가 20%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82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63억 원, 45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30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8억 원, 6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8원 90전 상승한 1,40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많이 올라가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환율은 이 1,420원, 30원까지도 올라서면 이거는 뭐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이 정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아우 달러인도 지금 이거 뭐 150엔이 코앞입니다. 지금 149.86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다 보니까 엔원 환율은 그냥 우리가 익숙한 940원인데 100엔당. 그러면 우리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있겠는데 아우 달러 살짝 얼마 전부터 월가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제 달러 약세 배팅 접자 하는 얘기가 들렸고 채권 쪽에서 이른바 커브 스티프닝 전략 접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까 보셨다시피 굿모닝 마켓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지표 나오고 하니까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스티프닝이 이렇게 뒤집히고 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좀 10월, 11월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이때 맞으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누려왔던 포지션을 갖다가 좀 뒤집는 현상이 외환 시장에서도 보이고 채권 시장에서도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명구님, 네. 요거 지금 뭐 스티프닝, 플래트닝 이게 이제 제법 이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주 듣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네. 우리 진짜 보면 우리 수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럼요. 이 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부는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네. 예. 요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짚고 있나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맞습니다. 일단은 올해 2분기 네.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장기보다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는 10년, 3년, 미국 같은 경우 10년, 2년 이 스프레드를 보는데 이 스티프닝이 됐다는 거는 확대가 됐다. 장기가 단기보다 더 높아졌다. 높아졌다. 훨씬 많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의 재정 우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정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갔다, 더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요 스팁을 접자, 플랫이 되겠다. 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연준의 인하 기대를 보시면은 뭐 인하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단기 쪽 금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려가려면은 연준이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할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하를 한다고 보면은 단기 쪽 금리가 내려갈 놈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에 반해서 장기 쪽 뭐 10년, 30년 이런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투자에서 두 가지를 먹을 수 있죠. 첫 번째가 이자 수익. 네.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뭐 30년 금리가 4.7%입니다. 그러면은 요 1년 동안에 30년 채권을 투자하면은 4.7%의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단기 쪽 금리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은 단기 금리 투자했을 때는 이자 수익만 먹을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장기 쪽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 이자가 높고요. 거기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보면은 이자 수익을 이자 수익에 더불어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 쪽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뭐 경제 지표는 분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조금 견고한 고용지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간에 고용지표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어제 GDP를 확인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은 네. 재차 둔화되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고용 경기에 대한 우려는 다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월 3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추석 연휴니까 네. 일주일 내내 대응이 안 되네. 그래서 미국 장은 돌아갑니다. 미국 장은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장은 못 돌아가 미국 안 장은 돌아가지만은, 돌아가는데 네,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때 이제 한국장은 멈춰 있고 미국장은 돌아가고 그 돌아간다는즉슨 이제 미국의 여러 지표들이 뜨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석에 좀 다리 쭉 뻗고 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불편하게 쉬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의 그 어떤 스티프닝 배팅에 이제 약화되고 이제 다시 플래트닝으로 간다. 오히려 단기 금리는 좀 올라간다. 그걸 갖다가 굳이 주식 시장에다가 접목을 시키자면 그동안 연준을 바라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이게 2회에서 3회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럴 때마다 금리나 수혜주 뭐 이렇게 꼽히던 것들은 조금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지네요. 근데 이렇게 주식에서 많이 바라보는 게 단기 쪽보다는 이제 10년 금리를 더 많이 10년 금리를 바라보죠. 더 본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미국 증시에 봤을 때 부정적인 나쁘지 요인은 않다. 많다. 나쁘지 않다.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재정 건전성 얘기 네. 좀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나라 이제 재정 건전성 지금 당장은 견고한데 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이제 한 명보다 낮은 0.8명을 낳고 있고 이게 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에 반해서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을 타면은 네. 여기 이제 끝에 일부 이제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20년, 30년 되면은 그게 일반석이 되고 나머지가 다 노약자석이 될 것이다. 아. 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약간 뭐 인구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재정이랑도 연관이 돼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20년, 30년 뒤가 되면은 경제 활동을 하고요.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는 납세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금을 낸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에 반해서 어르신분들은 복지 혜택을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복지 규모,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당 받는 분들의 금액이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총 써야 하는 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정부가 써야 되는 돈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세 수입 자체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부족 부분만큼 계속해서 빚을 내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부채의 증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속도, 방향성까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8월달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10년 뒤가 아니라 40년 뒤에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부 부채가 올라가는 이 속도, 이 숫자가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올라간 속도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장이 빨리 경제에 대한 성장이 높아져야 된다. 두 번째가 인구 구조가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부분은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 자체는 고용 시장 약간 둔화될 걸로 보여지고 그럼 이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이거 좋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금리 인하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후퇴되면서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하락했다라고 보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들은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말하자 배드 이스 굿 그러니까 나쁜 게 좋다 그러니까 나쁜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보시면은 안 좋은 지표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주식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요 뭐 뉴스 헤드라인이 힘 빠진 가상화폐 연일 하락세 비트코인 11만 달러 선 하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실 같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조정이 같이 왔다. 뭐 같이 왔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 자산이 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예, 있는 모습들이 예, 나오고 예. 있고 최근에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것도 분명히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영향이 서로 다 연관이 돼 있다. 금리랑도 연관돼 있고 주식이랑도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다른 이런 코인, 크립토 같은 경우가 최근 몇 달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는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모든 자산 가격은 우상향이다라는 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냥 믿고 있다면은 그 어떤 조정도 두려울 게 없는데 그죠? 예.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피 21선이 3,346, 3,350이라고 하시죠. 뭐 결국 지금보다 약 100포인트 아래. 그리고 뭐 한 61선 정도가 또 3,230. 뭐 이렇게 되니까 또 한 200포인트 아래. 이렇게 되니 지금 그렇다면은 한 100포인트 내지 200포인트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예, 이평선만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무너지는 장은 아닐 텐데 그동안 많이 왔고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이걸 지금 여기서 던지고 그 뭐 조정 끝날 무렵에 다시 사야 돼? 아 이런 거는 그냥 버티고 가야 돼. 우리 임영구님은 어떤 쪽을 더 이렇게 권면하십니까? 저는 버티는 거를 버티는 거. 네, 버티는 걸 선호를 합니다. 사실 아. 뭐 이제 뭐 많은 투자분들이 예. 사실 요 증시, 요 예. 금융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다 본업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예. 다 시시각각 따라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시각 따라가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틀리기도 많이 틀리죠.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올라간다라 보면은 버티는 게 정답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괜히 잘못 살아서 팔아서 예를 들면 떨어지네. 그럼 좀 더 떨어지면은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떨어지면은 또 이게 손이 안 나가죠. 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네. 사람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뭐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요 믿음, 전망 확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떨어지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버티는 것들이 훨씬 더 나중에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더 뛰어난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제 개인 투자할 때, 네. 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도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임영구님한테 싫어하겠다. 샀다 팔았다 해야 또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매주 토요일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또 자세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